네, 그러면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왜 빅데이터 분석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더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단어를 입력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1월 1일 또 1월 1일만 이렇게 뜨네요. 어떤 단어가 주로 입력이 되었을까요? 네, 결과를 보시면 다이어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보면 맨날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이렇게 계속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죠. 결국 뭐냐면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냥 질문을 그냥 하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검색어에다가 이제 신경을 씁니다.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를 여러분들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검색을 하면서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솔직한 마음이라든가 생각들 또는 검색하고 싶은 것들, 관심 있는 분야들을 막 검색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구글 트렌드, 구글이 이제 그 기존의 여론조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글 트렌드가 어떻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예측들이 또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됐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잠깐 시청하고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그 특별한 이쪽 지역에서 구글에서 독감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2008년도에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질병관리센터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합니다. 수집하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돼요.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왔는데 질병관리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질병관리센터라는 곳에서 모든 병원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쭉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이쪽 지역이 독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근데 구글에서는 실제로 보면 구글에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독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글 트렌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보시면 그래서 구글에서 이 독감 예측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그게 2015년도에 이제 없어졌지만 이때 당시에 그때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 그러한 결과들을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다가 또는 논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내용들하고 실제로 그 질병이 발생했던 그 실제 데이터와 구글이 예측했던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구글에서 네이처라는 곳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네, 실제로 이 네이처라는 그 논문지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 네이처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세상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글 독감 트렌드라는 것과 만들어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장 먼저 감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왔죠. 거기 뭐냐면은 검색량입니다. 결국은. 그죠? 독감 증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검색창에다가 독감 증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검색 엔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다 막 검색을 하게 되죠.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늘기 때문에 이 검색량을 이용을 해서 독감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온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간에 하는 올빼미 택버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정이 되면 심야 그 버스들이 이제 다 끊기는데, 사람들이 이제 버스들이 끊기니까 그 야간에 운영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심야 버스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심야 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노선을 가야 될지 너무 사람들 여론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추진했던 게 이제 KT하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론 그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신 기지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통신론에 대해서 가서 배울 때 이런 게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따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즉 12시 넘어가서 통화량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런 지역들을 보면 통화량이 많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실제로 핸드폰 통화량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도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노선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 노선도를 최종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요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사례들을 쭉 봤는데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사례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 동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고,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를 읽어낼 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보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직접 물어보고, 사람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자기 속마음을 다 내놓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각들, 진짜 속마음, 진짜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의 속마음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더 진짜 속마음들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빅데이터에 구글에서 나왔던 독감 트렌드 하는 것들이, 독감 트렌드 분석 하는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쭉 발전을 해갖고 오다가 2013년도에 오차 범위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신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감기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가 실제 안 걸렸는데도 이 감기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막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그 지역의 감기 발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구글 독감 트렌드는 이제 현재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능 도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분석 도구들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참고라든가 이런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들이 모두 다 100% 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또한 하나의 사례로 또 나온 것들이 2020년도에 나온 미국 대선입니다. 이때 당시에 또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글 트렌드나 이런 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는 에서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2020년도 10월 달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에 확정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보도들에 대한 것들이 분석에 오류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데이터 분석 도구들과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에서 새로 나온 그런 도구들, 서로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장단점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이제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100% 다 맞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슈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빅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다. 또 대량의 데이터다. 또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죠. 그죠? 컴퓨터 관련된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 배우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 즉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공간, 우리 여러분들은 하드디스크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은 벗어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고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는 빅데이터의 빅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크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 기존에는 우리가 용량이 적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형화된 부분만 우리가 저장해서 우리가 분석에 활용을 하거나 저장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도 우리 비정형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 또는 정형 데이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에서 얘기할 때 4V라고 얘기를 해요.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볼륨이라는 말입니다. 볼륨. 첫 번째 V는 볼륨인데 데이터의 양이겠죠. 데이터의 양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이 되고 그거를 저장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서 우리 볼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velocity라는 건데,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분석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velocity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빠른 양의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할 때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빨리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지만 우리 주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 그 무인 자동차가 있는데 이 무인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동차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에 버금가게끔 그 데이터 앞에 있는 무인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분석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죠. 속도를 더 내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물들, 그 무인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할 때 거의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veloc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또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정확하느냐 부정확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되지만 그 안에는 또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들, 또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좀 더 한글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 그 다음에 다양성, 뭐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특성들을 우리가 보면 4V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볼륨을 의미합니다. 볼륨, 양입니다. 그죠? 양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 우리가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IBM에서 내온 내용들을 보면 이건 2017년도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 동안에 발생되는 데이터 양이 250경, 그죠? 2.5 퀀티빌리언 바이트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에서 데이터의 단위가 이제 중요한데 이 단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또는 이 천 단위로 우리가 쉼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십, 백천, 만 이렇게 해서 만 단위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영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천 단위로 움직여져 있어요. 그래서 컴마 단위로 요거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일십, 백, 그 다음에 천 단위니까 여기가 쉼표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1k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밀리언에서 100만에서 100만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1메가, 2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음악 같은 경우에 그 음악 한 곡을 우리가 저장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음악이 하나에 보통 한 3메가에서 4메가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 메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 1조가 여기 테라바이트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렇게 조단입니다. 조단위로 하는데 테라바이트 우리가 요즘 이제 갖고 다니는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테라바이트급으로 갖고 다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쓰는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00, 100만, 그 다음에 뭐 10억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K, 밀리언, 기가, 테라, 페타, 에타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데이터 단위가 있다, 용량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하루 동안에 생성이 되고 저장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 저장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켓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LP판, 그죠? 아날로그로 저장되는 LP판,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CD나 DVD 또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하죠.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인적으로 저장이 됐던 거라든가 과거에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 이 단위하고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과 양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배워볼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이 되고 저장돼서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데이터 양이 아니다.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빅데이터의 유형입니다. variety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종류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과거에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크게 나눠보면 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엑셀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엑셀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이렇게 필드 형태로 묶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저장이 되죠. 여기 보면 학년 그러면 학년별로 이렇게 쭉 학년이 저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한꺼번에 정리해서 표나 표 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들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뭐 학번, 학과별로, 학년별로 또는 뭐 상담 일자별로 뭐 이렇게 저장이 되죠. 쭉 일렬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들을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기업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도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엑셀에서처럼 똑같이 이렇게 일정한 틀에 맞춰서 표로 딱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면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저장이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는 없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반정형화된 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 HTML이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형식들 속에서 요거를 우리가 태그라고 부르는데 이 태그 사이에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이런 반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저장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떠 있는 모든 그 웹페이지들, 여기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텍스트들 있죠. 텍스트들, 신문이라든가 이런 텍스트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돼서 이렇게 뭐 이름, 성별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이트를 통째로 저장해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이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팅도 하고 많이 하죠.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냥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형화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원 소스 그 자체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 동영상들 있죠. 동영상들. 또는 여기 보면 사진들. 사진과 동영상, 뭐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서 봤던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아니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저장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저장이 돼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거를 사용을 못했느냐? 못했습니다. 이런 걸 저장할 수도 없고요. 용량이 이거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안 되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스토리지도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저장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라든가 컴퓨터의 그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분석하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걸 분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이거를 사람들의 손으로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예,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 같이 나와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된다 그랬죠. 빅데이터에서는. 근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사람의 손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방법들에 따라서 분석해주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보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는 인공지능을 같이 배우셔야 돼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붙어서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